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슈퍼 위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경제 지표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 한국의 수출 지표 등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또 FOMC 올해 첫 FOMC가 열리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1월에 어떤 방향성, 당장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힌트를 줄지에 대해서 모두 주목을 하고 이에 따르는 금리, 환율, 주가의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가 필요한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혁 NH선물 해외파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말 2월 초 상당히 많은 지표, 이벤트,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또 이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아무래도 FOMC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야 주가 자체는 잘 버텼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변동성에 주식과 환율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주가를 뺀 나머지 이를테면 국채만 놓고 보면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4%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뭐랄까요, 작년하고 올해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전 세계 위험 자산, 특히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온 반면 올해는 그냥 미국은 그냥 유지되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온 거를 이제 이머징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FOMC가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국채 금리를 좀 바라보는 시각과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4% 아래로 내려갔던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2년물, 10년물 기준으로 그렇죠. 4% 위로 올라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주를 제외하고 또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기술주 흐름이라든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좋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금리가 다시 한번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좀 내려왔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FOMC가 올해 지금 이번 주에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FOMC 가기 전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주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좀 짚고 넘어가 보면 리펀딩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최근 채권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리펀딩 계획과 T빌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의 기준금리가 왜 다시 한번 높아지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느냐, 왜 채권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신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됐죠. 네. 최근에 GDP에 대한 속보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고, 미농업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좀 강세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기는 아직까지 좋고 고용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에서 올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꾸준히 했었던 페드워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 안에 확률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국채금리에 대한 변수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지를 저희가 기준점을 좀 세워야 됩니다. 최근 국채금리에 대한 기준점은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SBB 사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작년 SBB 사태가 발생했던 근본 원인은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족 우려였습니다. 네. 지급준비금이 꾸준하게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단기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태가 좀 발생했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영레포라고 하는 계정의 잔액이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레포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지급준비금이 미국의 지금 양적 긴축의 영향을 받기 전에 버퍼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계정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이 다시 한번 연준에 본인들의 자금을 예치시켜 놨을 때 그 예치한 돈만큼 이자를 받는 계정을 저희가 영레포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영래포 개정이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소진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되고 난 뒤에는 연준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한 효과가 이제는 지급 준비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연준은 경험했기 때문에 SVB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급 준비금이 본격적으로 좀 떨어졌을 때 발생하더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건 영래포의 개정이 줄어드는 건 막을 수가 없고 그게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 지급준비금이 좀 더 하락해서 시장 내에서 단기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우려가 좀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흔히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연준은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모험적 금리 인하를 동반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3월 정도라고 봤었고 이러한 논리로 의해서 사실 미 국채 금리가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레퍼런스가 꾸준하게 잘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 초 돌아서면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3월에서 5월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사실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고용이 좋고 경기가 뜨겁고 특히 이제 얼마 전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근원 PCE 물가지수가 2.9%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가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그 먼 옛날 폴 볼커의 실수를 다시 한번 재림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3월 금리 인하가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4%를 상회하는 미 국채 금리 입장으로서는 4%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조망을 할 때는 단기 자금 시장과 미국 경기의 체력을 어느 정도 양분하면서 두 개가 둘 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과 이제 미국의 경제 체력, 말씀해주신 여갈피나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은행들의 유동성이죠. 이게 이제 작년에 중소은행 위주로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갈피나 지급준비금 합치면 한 3.7조 달러 정도 되고 한 1조 달러 정도는 또 긴축을 해도 된다. QT를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실질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없을 수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3월이 아니고 5월, 경우에 따라서는 또 6월이나 7월로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올해 초에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특징은 이제 금리가 올라갔었던 거고 더불어서 이 달러화도 좀 반등이나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은 달러화는 1% 정도만 상승했지만 다른 체력이 약하거나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머징 통화 같은 경우에는 더 약해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1,300원 이상에서 고착화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1,300원 40원, 좀 내려오면 1,320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또 외국인의 수급도 원달러 환율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방향성도 어쩌면 이 미국 통화 정책에 많이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저희가 1,340원 정도 수준, 30원에서 40원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한번 복귀했는데 이 레벨이 저희가 언제쯤 관찰했었던 레벨이냐를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정도에 1,330원에서 40원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했었거든요. 작년도 올해 초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건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흐름이 왜 연출됐느냐를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 CPI가 한동안 유가가 급락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9월 정도에는 그러한 유가 급락세에 의한 기저효과가 소진되었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CPI가 꾸준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갔던 그러한 흐름이었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생각보다 뜨겁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134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고 지금은 기저효과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물가 안정화 타이밍보다 좀 더 늦다. 이런 딜레이에 대한 좀 반영치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1330원에서 40원까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증시가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통화에 대한 어떤 수요처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사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과 비교했을 때 달러 인덱스는 1%까지 올랐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5%, 10%더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처가 좀 더 많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초이기 때문에 결제 수요 등 이런 어떤 수출이나 수입 금액들에 의한 실수요 매수가 여전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가 좀 강해진 상황이고요. 매수 심리가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의 우려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헤지펀드라든지 글로벌 기관들 중심으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좀 지나고 난 뒤에 달러에 대한 수요도가 좀 내려올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차가 높아졌고 그것과 동시에 최근에 CPI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기조가 다시 한번 재림되고 있다, 뒤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작년 9월 같은 경우 기저효과가 마무리됐을 때의 환율 흐름이 좀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어떤 약함 내지는 우리 기본적인 체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양 국가, 뭐 중국과 일본을 또 얘기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 부럽습니다. 거의 좀 사상 최고치의 니케이 지수, 뭐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근데 환율도 어떻게 보면 일본 은행의 전 세계가 지금 약간 긴축인데 일본도 긴축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시키면서 경기 자극을 자꾸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까지 잘 통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BOJ 일본 은행도 결국엔 뭐 YCC 컨트롤이라든지 뭐 제로금리 이하에 있는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회할 수밖에 없고 철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달러 더불어서 원행 환율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 내지는 자산시장에도 많은 이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BOJ 스탠스 그리고 이제 엔화의 흐름도 한번 짚어줄 타이밍이 됐거든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엔 관련해서는 타이밍상 4월에서 5월 정도로 많이 4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서 올해까지 BOJ는 초안화 통화 정책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BOJ의 논리를 좀 보자면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또는 지금 이제 현재 BOJ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질 금리 또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우리가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기 성장률은 관찰되지 않았다가 BOJ의 스탠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BOJ가 제시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2%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의 CPI는 이미 2%를 넘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화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대외적인 그리고 역외의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실질적 물가 상승률이 아직까지는 2%를 도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BOJ는 꾸준하게 초안화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서 4월 정도에는 이러한 스탠스가 바뀔 거다라고 점차 보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높아진 물가를 꾸준하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일본 역시도 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인데 초안화 통화 정책은 물가를 높이고 있고 높아진 물가는 일반 개인들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귀결됩니다. 그렇죠. 그럼 일반 개인들이 소비가 위축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경기의 위축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거를 한 바퀴 돌려보면 일본의 초안화 통화 정책이 결국 일본 경기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딜레마거든요. 그러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금리를 높이자니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기를 경색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 팩터가 아무래도 모순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는 시점이 BOJ는 스탠스를 변경시킬 수 있는 시점인데 일본은 매년 초 춘투라는 임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어떤 임금 협상의 장이 3월에서 4월 정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춘투를 통해서 지금 현재 5%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요구하고 있고 거의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럼 5% 이상의 임금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실질 임금의 상승, 임금 상승은 소비의 견고성은 결국에는 경기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흐름을 BOJ는 기대하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BOJ 총재가 지금 이런 춘투에 본인이 합류하겠다라고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저희는 3월에서 4월 정도로 보고요. 또 구로다 총재 역시도 지금 기시다 내각이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지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은 니케이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초안화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세를 자극하는 그러한 흐름만을 유지할 수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정도의 스탠스가 변화할 경우에는 BOJ가 아무래도 YCC에 대한 상단을 조절하거나 정책금리에 대한 시사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엔화가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달러 엔 대비도 사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원엔 기준으로도 조금 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점검 중에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도 테크니컬 리바운드일 수도 있고 강력한 정책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지준율도 인하시켰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의 시각을 거둘 수가 없는 게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의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위안화 흐름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3천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맞아요. 시장에 유동성에 공급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죠. 네. 지준율도 5% 정도 인하하는 건 사실 지준율을 꾸준하게 인하해 왔지만 이번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사실 조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수순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기간보다 좀 더 빠르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제 타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선제 타격을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증시 살리기에 진심이다라는 말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위안화에 대한 부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뉴스가 공개되고 나서 위안화는 잠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런 강세 흐름이 유지되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중국의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꾸준하게 고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동력 중에 하나는 인프라 투자 또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정부의 이제 부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매매를 통해서 발전해왔던 그리고 세수를 충당해왔던 중국의 지방 정부인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상당히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사이클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반등하려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산업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는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헝다 이슈부터 꾸준하게 중국이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사실 급격하게 해결하려면 다시 한번 부채에 대한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런 부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해결에 좀 속도 조절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이고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순간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속도 자체 장국은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속도는 제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한 하반기 정도의 위안화의 강세가 조금은 컨트롤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문제이죠. 중국 부동산이라는 어떤 암초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있으면 더 위안화의 강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원화, 엔화, 그리고 위안화까지 고루고루 살펴봤습니다. 김승혁 NH선물 해외파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